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온라인 강의 오늘 찍으러 왔는데 오늘은 좀 특강을 몇 개를 좀 촬영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동수 평가사님 이제 실무를 담당을 잘 해주시고 계시고 한데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약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실무 공부를 했었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5년차 합격생이거든요. 5년차 합격생인데 4년차. 그러니까 지금 이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분들은요. 뭐 제 방법이 꼭 맞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저 정도로 실무 기출문제 있죠. 우리 기출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구나. 예, 그리고 문제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원본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학원에서 보통 기출 강의를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변형을 이렇게 시키는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법규 기출 문제가 법령이 개정되기 전 상태면 그냥 그 전 상태대로 저는 문제를 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만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학원 강사들이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터디 문제가 돼버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조건 이제 기출 원본을 좀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차 수험생이었거든요. 그러면 4년차까지 항상 그 시중 문제집 있죠. 그거 하고 그 스터디 자료 이것만 계속 구매해가지고 풀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일정 정도 등수에는 들어가는데 제가 27회 때 실무가 꽈락이 나왔거든요. 내용 연수 없던 거. 그러니까 이제 왜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고민해보고 이제 4년차 때 1차를 합격, 그러니까 5년차죠. 5년 동차니까 5년차 때 제가 이제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기본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기본 강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수강 완료되는 기간이 그 해 2차 시험 끝나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게 맞겠나 이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1차 시험이 3월인가 그랬는데 그 3월 달에 시험 끝나고 4월부터 6월까지 기출문제를 총 14번을 회독을 했어요. 14번을 회독을 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 풀 때는 저도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회차별로 풀었죠. 회차별로 쭉 풀었는데 제 기억에 한 7번째에서 8번째, 7번째에서 8번째 딱 풀었을 때 이게 뭔가 흐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3방식 따로,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따로, 그 다음에 목적별 따로, 유형별 따로,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 파트 있죠. 도시정비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평가가 개입되는 단계별로 문제를 갖다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흐름이라든가 일정한 문제의 패턴이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패턴이라든가 기준을 알아야지만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은 내용의 3방식이라 하더라도 자료를 제시하는 양식이라든가 방식을 다르게 하면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다 다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가셔서 똑같은 3방식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3방식 논점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양식이라든가 방식에 따라서 다른 문제로 느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3방식이면 3방식, 목적별이면 목적별, 유형이면 유형별, 그 다음에 보상이면 보상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푸는 스킬이라든가 방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수험생이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공유한다. 이 정도 차원에서 이제 오늘 그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특강을. 자, 일단 여기를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갖다 했으면 좋겠는 기출문제의 범위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몇 회부터 항상 수험생들한테 권고를 하냐면은 저는 12회부터 좀 봐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12회부터. 자, 지금 12회부터 현재까지 기출된 내용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기회가 좀 될 때 보세요. 우리 요 12회 이전에 11회까지 문제는요. 약간은 이론적인 문제 경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문제가 지금과 같은 유형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단순한 이제 약간 그런 문제다 보니까 저는 요 12회 있죠.
요 12회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2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 실무 제 거 합격 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걸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은 여기다 뭘 해놨냐. 첫 번째 기출 내역을요 정리를 해봤어요. 기출 내역의 정리. 이 기출 내역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일반 평가 있죠. 일반 평가는 뭐에 적용을 받죠?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보상 평가는 어떻게 해요? 토지 보상 법의 영역을 받죠. 규정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시정비법.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정 조문별로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갖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테이블을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맨날 상담하시는 분들 저한테 맨날 그래요. 저 열심히 했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왜 그래요? 우리 신림동 고시촌에 사는 모든 분들 있죠. 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고시 식당이라든가 어디 복사집이라든가 책팔 서점 같은데 문방구 다 열심히 사세요. 심지어 원룸 주인분들도 열심히 살아요. 원룸 다 메우시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열심히 한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험생들은 열심히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합격을 하려면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틀린 방법대로 열심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제 불합격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본인의 특성이 어떤지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실무 공부할 때는.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본인이 숫자 감각이라든가 응용력이 조금 있다. 이런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숫자 감각이나 응용력이 조금은 부족한 이런 타입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제가 여기에 속했거든요. 제가 여기에 속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떨 때 숫자 감각이나 응용력이 좋냐, 어떨 때 숫자 감각이나 응용력이 좀 떨어지냐.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면 이건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유 없이 내가 실무 기본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몇 번 했는데 이상하게 실무가 평균 이상이 항상 나온다. 스터디 갔을 때 실무가 평균 이상. 왠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이거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마 그분들은 알 거예요. 아, 그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디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거든요. 대부분은 여기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지금은 수학이라고 하나요? 네, 수학이라고 하나요? 저희 때는 수리 영역이었거든요. 수리 영역. 혹시라도 수리 영역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수학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나. 자, 그래서 수능 이 수리 영역에서요. 이 문제들이 보통 어떻죠?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들은요. 얼마든지 변형의 가능성이 어떻죠? 상당히 높아요. 변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리 영역을 참 열심히 하고 뭘 하고 싶어도 어때요? 못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솔직히. 예, 옛날에 생각나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 실무는 어떻죠? 우리는요.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현실을 반영해요. 현실을 반영한다. 자, 그러면 이 실무가 아무리 어렵게 출제를 하고 꼬아서 문제를 낸다 할지라도 어때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숫자 감각이나 응용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케이스를 맛보지 않더라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때 본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좀 편하게 용이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떻죠? 그렇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런 케이스를 갖다 유형별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다? 여러분들이 출제 있죠. 기출 패턴이나 유형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출 패턴이나 유형을 정리하는 거 말고 또 뭐를 갖다 실무가 정말 나는 걱정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출제가 됐던 문구 있죠. 이 문구까지 정리를 하라 그래요. 문구까지 정리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자료 양식 정리. 그 다음에 요 자료 양식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해요? 활용하는 방식 있죠. 활용 방식. 자, 요거까지 이제 정리를 하라 그래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임대료 지수라는 게 있죠. 자, 근데 요 임대료 지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수익을 갖다가 비준한다. 그래서 이제 수익환원법에 토지잔여법이라든가 건물잔여법에 쓴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죠? 시점 수정치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회 문제 기출문제 1번을 보시면 12회 기출문제 1번을 보시면 어때요? 요 임료 지수를 통해서 뭘 뽑아내죠? DCF에 적용해야 되는 임대료 상승률을 갖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제시된 자료가 이 기출문제선 이렇게 활용됐었고 이 기출문제선 이렇게 활용이 됐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노트 하나에다가 정리를 해놓으시면 오답 노트라는 이런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놓으면은 기출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 똑같은 자료, 기존에 출제됐던 자료를 이렇게 활용했었고 이렇게 활용했었던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새로운 문제를 풀 때도 그 방법들을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기존의 기출 패턴에서 알았던 그 방식대로 풀리지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 해에 그게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 그게 논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처리 방침을 제시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무라는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득점을 할래야 고득점을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왜?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분명히 3방식이라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어때요? 체감상 상이한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신규 논점이 출제가 된다? 신규 논점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논점은 내가 다시 봐도 뭔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고 학원에서 배우지도 않거나 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신규 논점이 내 지금 팔자를 가르는 실전의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했다. 자, 이거를 맞출 가능성이 높겠어요? 못 맞출 가능성이 높겠나요? 못 맞출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주를.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0점짜리 문제라 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몇 점 시험 봐요? 100점 시험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 20점짜리 때문에 100점 시험을 완주를 못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뭐가 있어요? 부분 점수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분 점수제. 그러면 어떤 특정한 내가 자신 있는 논점을 갖다가 무조건 맞춰야겠다. 이 논점을 무조건적으로 내가 풍부하게 써야겠다. 자, 내가 자신 있는 문제가 20점이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이 20점짜리는 너무너무 자신 있어. 그런데 문제 2번에 30점짜리가 내가 모르는 문제야. 자,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잘 모르니까 이 문제는 10점에서 한 15점짜리로 대충 그냥 풀고 이 20점짜리는 거의 한 30점, 40점 분량으로 답안지를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분 점수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특성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문제가 아무리 어떻더라도 완주를 하셔야 돼요. 완주를. 알겠죠? 남들 다 먹는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가지고 막 깊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못 먹는 걸 여러분들이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실전에서. 아시겠죠? 자, 그거를 목표로 이제 오늘 특강도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3방식에서 요걸 갖다가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3방식에서 특히 이제 복합부동산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요거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3방식 분석 구조를 볼게요. 3방식 분석 구조 어떻게 되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개별 물건 기준이다. 자, 그리고 저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율인데요. 저는 3방식을 갖다 다 병용하라고 할 때 방식으로 잡으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로마자 1번은 평가 개요가 될 것이고, 로마자 2번이 개별 물건 기준 또는 원가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개별 물건 기준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죠?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토지는 다시 공시지가 기준법, 거사비,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우리가 적산법이라고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산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3방식을 통해서 구하는 가치가 뭐죠? 그게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죠. 자, 그러면 시장 가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죠? 기준 시점 당시에, 제가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시장 가치를 갖다가 기준한다라고 할 때 시장 가치는 무슨 이용 상황 어떤 걸 기준하는 거죠? 현황 평가가 원칙이에요. 우리 시장 가치는요, 최요 이용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요 이용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장 가치는 뭐다? 그냥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황은 최요일 수도 있고 최요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준 시점 당시의 현황이니까 우리 토지 적산법 몇 개 있죠? 2가지 있단 말이에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조성원가법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분양개발법 아시죠? 분양개발법. 자, 근데 개발법은 어떤 거예요? 개발법은 지금은 건물이 없어요. 지금은 건물이 없고 건축 중인데 이 건물을 완공해가지고 분양이나 임대를 했을 때 그때의 매출 또는 수익을 전제로 해서 지금의 토지 가치를 추정해 본다라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기준 시점 당시의 현황과 다르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조건부 평가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어떻단 얘기예요? 현황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가치랑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개발법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타당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당성에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익은 뭐죠? 수익하는 법은? 이거는 이제 토지만의 토지 잔여법이 되는 거죠. 토지 잔여법.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보시면 어떻게 되죠? 건물 보시면 건물은요, 원가법 마찬가지로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얘도 수익환원법이 있죠. 자, 얘도 뭐예요? 얘는 건물 잔여법이 되겠죠. 건물 잔여법.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별 물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으로 오시면 뭐가 되죠? 로마자 3번. 요거는요, 비교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죠? 사례 선정을 해야 돼요. 사례 선정을. 자, 그 다음에 사회 선정으로 잘못 보실 수도 있겠네요. 사례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다 쓰는 건요, 주요 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 요인.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별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 사례 선정은 어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례 선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례 선정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 부동산 있죠. 대상 부동산. 평가 대상 부동산에 이게 매우 중요하죠.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됐죠? 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한다. 뭐예요? 내 대상 부동산이 지금 현재 최유 이용인지 아니면은 지금 전환을 갖다가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일시적 이용인지 또는 불법적 이용인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죠? 합법적인지,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용인지,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 마지막이 최고로 수익성이 나오고 있는지, 요 네 가지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부동산이 최유 이용인지 아니면 최유 이용이 아닌지.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과거 기출 문제 있죠? 자, 이 과거 기출 문제들이 몇 회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 13회 문제 1번하고요. 14회 문제 1번을 보면은 옛날 문제들은요, 무조건 딱 줬어요. 대상 부동산은 최유 이용이다. 자, 그래서 아마 요 자료 8번인가요? 거기 문제 보시면 자료 8번에 13-1번, 14-1번에 표를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해서 최유 이용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 기출문제 잘 보세요. 최근 기출문제 보시면은 지금 대상 부동산이 최유 이용이다 아니다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안 해줘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2회 문제 1번에 오피스 평가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피스 평가하는 문제가. 자, 근데 그 오피스 평가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오피스가 최유 이용이다, 최유 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본건의 임대 상황을 딱 하나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표준적인 임대 상황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 방식을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몇 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주석 부분에 최근에 저가 임대차를 하고 있다. 특수관계에 따라서 저가 임대차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본건의 수익을 기준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의 표준적인 수익을 기준할 것이냐, 이건 뭐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가 없어요? 옛날 기출 문제들처럼 최유 이용이다 아니다 제시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는 일단 사례, 자료, 뭐 표준지 선정하시기 전에 일단은 구조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대상 부동산을 파악을 하고 구조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부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상 부동산을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당연하겠지만 사례가 뭐가 있어야 돼요? 유사성이 있어야 해요. 알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그치 뭐 사례 유사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 문제 푸시면 여러분들 이걸 잘 못해요. 알겠죠?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가 뭐가 있어야 된다?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요, 시점 수정치를 어떻게 제시해요? 시점 수정치를요,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분석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 자료나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 수정치가 개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토지는 집가 변동률, 건물은 건축비 지수대로 자료가 제시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개별 요인도 어때요?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토지는 토지대로, 가접한 획행기,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대로 건물의 신축 단가, 제조다 원가의 개별 요인이라든가 잔가율 비교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지금 사례를 갖다 하나 선정을 했어요. 사례를 선정했는데 시점 수정치하고 개별 요인은 어떻게 했어요? 찢어버렸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봉합을 시켜줘야죠. 왜? 뭐가 있으니까? 일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봉합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가격 구성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뭐예요? 개별 요인이 만약에 일괄 거사비를 갖다 쓰고 있는데 개별 요인치가 개별적으로 제시가 됐다. 그럼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 가격 구성비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시점이 개별적으로 제시된 경우예요. 시점은 개별적으로. 자, 죄송합니다. 시점이 일체. 자, 여러분들 일체로 시점 수정치에 주어지는 거 많이 보시죠, 요즘에. 뭐 나오죠? 자본, 수익률 나오죠. 소형 부동산의 자본, 수익률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개별 요인은 개별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따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따로 줬다.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요 경우도 일체 가격 구성비 요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체로 만들기 위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죠? 요게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죠. 자, 시점 수정치요. 자본 수익률로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일체로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별 요인치도 뭘로 줘요? 개별 요인치도요. 그냥 일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내호기 아시죠? 외내호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요인을 토지 건물을 찢지 않고 토지 건물에 어떻게? 그쵸? 일체로 그냥 비준을 해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사례 하나 선정했는데
시점 수정치도 뜯지 않았어요. 찢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도 어때요? 토지 건물로 찢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가격 구성비가 필요가 없더라. 이 얘기예요. 자, 일체 거사비는요. 요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요 세 가지 유형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일체 수익 방식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일체 수익 방식은요.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죠? DCM이라고 하고 DCF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DCF는 여러분들 아실 텐데 DCM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직접 환원법이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을 나누는 방법이 이 이유가 뭘까? DCM을 하는 거하고 DCF. 왜 이 두 가지 방식이 나뉘는 거죠? 이거는 뭐 때문에?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을 회수한다. 자, 여러분들 자본을 회수한다 이런 단어가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자본 회수라는 개념은요. 우리 감정평가 영역에서 많이 쓰는 거지 자본 회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뭐 다른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뭐 많이 쓰이진 않겠죠. 자, 이걸 갖다 한번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직접 환원법은요. 아, 그리고 DCF 있죠. DCF는요. 원칙적인 경우하고 예외적인 경우 이렇게 나누고요. 저는 그 다음에 원칙에서요.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나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거랑 좀 다르더라도 그냥 뭐라 하지 말고 태클 걸지 말고 그렇죠? 그냥 아 쟤는 그냥 저렇게 보는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은 보통 현금 흐름이 어떻다 그러죠? 일정하게 매년 상승하는 걸 전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오피스를 갖다 관리하는 PM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상승할 수가 없어요. 계약 기간도 다르고 층별로 임차인의 질, 구성 이런 게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관리비도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현금 흐름이 어때요? 불규칙해요. 알겠죠? 현금 흐름이 상당히 불규칙하다. 자, 그런데 이 특수한 경우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간평에서 말하는 DCF예요. 간평에서 말하는 DCF. 왜? 우리는 뭐니까? 자, 임대료가 일정하게 어떻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는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기 어때요? 매기 몇 프로씩 상승한다. 이런 임대료를 갖다 상승시키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조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부동산이 노후예요. 알겠죠? 부동산이 노후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유효 이용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한데요. 현금 흐름이 연금 형식처럼 규칙적이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뭐죠? 요게 이제 부동산 잔여법이다 이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부동산 잔여법도 뭐다? DCF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보는 건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 DCM은요. 뭘 안 하죠? 뭘 안 해요? 자, 처분이라는 걸 안 해요. 처분이라는 걸 안 해요. 자, 근데 우리 DCF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죠? 자, 매입해가지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운영해서 뭘 하죠? 매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얘는 매각을 하니까 뭐다? 매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처분이죠. 얘네들은 매각 또는 처분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정 기간 갖고 있다가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뭐가 나뉘어요? 보유기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매각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보유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겠죠. 보유기간 중에 처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유기간이 끝나고 나서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말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겠죠. 그때 처분을 하니까. 그래서 무슨 개념이 생겨요? 얘는요. 기말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DCM 같은 경우는 처분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요. 기말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처분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영구 보유라는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영구 보유를 하니까 얘는 어느 시점에 보든 뭐예요? 보유기간 중이죠. 보유기간 중.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중 또는 기입이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환원율 배우시다 보면 기입 환원율 또는 기중 환원율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환원율이 있거든요. 그 환원율이 DCM에서 쓰는 환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개념이 있다? 기말이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는 기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어떤 개념이 나온다? 영구 보유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유권의 가치를 구하는 거 있죠. 소유권의 가치. 자, 우리는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장 가치는 기본적으로 뭐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아무 말이 없으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부동산의 뭘 평가한다? 소유권을 평가한다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평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어떤 성질이 있죠? 영구성, 배타성, 항구성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물권법에서 배우시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영구적, 항구적이고 어때요?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질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DCM이랑 DCF랑 둘 다 시장 가치를 갖다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 부동산이 최후 이용이고 임대 개시 시점도 최근이고 뭐 부동산의 사용 승인 시점도 기준 시점하고 거의 거리가 멀지 않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때야 돼요? DCM으로 구하나 DCF로 구하나 그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론적으로.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소유권의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우리는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 DCM을 갖다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틀 있죠? 요 틀을 우리 기출문제 12회 1번 문제에서 던져준 거예요. 어떻게? 자, 앞으로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는 DCM으로 가고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어때요? 보유했다가 매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DCF로 간다. 이거를 12회 문제 1번에서 던져줬고요. 요 12회 문제 1번에서 던져주고 나서 27회 1번에서도 똑같은 틀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장가치 구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27회 문제 1번 보시면 직접환원법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료 9번에서 직접환원법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자료 10번에서 얘의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NOI, DCF 3년을 갖다 돌려서 투자 타당성 판단해라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회수 방법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뉜 DCM과 DCF가 일단은 이렇게 구조가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본 회수 방법이에요. 자본 회수 방법.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옛날에 안정근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요. 안정근 교수가 쓴 책을 보면은 이런 전제가 있어요. 자, 우리 감정평가에서 수익 방식에서는요. 전제가 있어요. 수익 방식의 전제. 자,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토지 가치는 불변이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전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가 이제 중요하죠. 자, 토지 가치는 불변한데 뭐가 문제다? 건물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기말에는요. 건물 가치는 가치가 없다. 자, 우리는 요 두 가지를 갖다가 수익 방식의 전제로 삼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다? 이거예요. 건물 가치가 없다. 하락한다란 얘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론 강사분들이 설명하실 때 이런 거 많이 그리시죠? 자, 내가 이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쭉 수익을 향유하고 있는데 기간이 가면서 이 건물이 어떻게 되죠? 쇠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계속해서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재투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재투자. 자,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다시 만들어야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똑같은 수익을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 가치가 하락한다는 전제 때문에 무슨 개념이 나와야 된다? 자본 회수라는 개념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얘는요, 기말에 매각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거예요. 매각을 통해서 회수한 금액으로 다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런데 얘는 보시면 어때요? 얘는요, 기말이라는 개념이 없어. 왜? 계속 보유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는 회수 방법이 매각이라는 금액적 방법으로는 회수할 수가 있다 없다? 금액적인 방법으로는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이 P 곱하기 R 이꼴 NOI. 저는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우리가 이 NOI라고 하는 건 뭐죠? 1년간의 순수익을 말한단 말이에요. 1년간의 순수익. 자, 근데 요 R을 갖다 딱 보니까 여러분들 요 R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요게 상각 전 환원율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상각 후 환원율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그쵸? 여기에 회수율이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금액적으로는 매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회수할 수가 없으니 1년마다 어떻게 하자? 이 율에서 회수를 하자라는 개념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요 1년간의 순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상각 후 순수익하고 회수 금액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각 후 순수익하고 자본의 수 이게 이제 뭐냐?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자본 수익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뭐라 그러죠? 자본 회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얘기예요. 자,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 내가 번 만큼 뭘 해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내가 얻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익을 얻었으니까 쓰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축을. 이 저축을 말하는 게 회수예요. 자본 회수. 알겠죠? 왜? 일정 정도 저축을 해야지만 내가 수익을 갖다 향유하고 나서 똑같은 건물 만들 거 아니에요.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일부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본 수익은 상각 후 환원율만큼, 자본 수익률만큼 이제 발생하겠지만 그러면 이 자본 회수라든가 이건 얼마만큼 해야 되냐? 매기에 얼마만큼을 저축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에 매년에 부동산 감가분만큼만 뭘 하자? 저축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부동산 감가분만큼만, 부동산이 갈가지는 것만큼만 내가 보존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부동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매년 부동산이 감가되는 만큼만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다 보니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제 이런 개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유형이 뭐가 있어요? 건물이다. 그러면 직선법을 갖다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스콜드법이라고 하죠.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연금법. 연금 형식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 안정적인 부동산인 경우,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직선법.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유형별로 어떻게 한다? 매년에 감가분만큼만 저축하자. 이런 개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 환원율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기 있죠. DCF에서 볼게요. 자, DCF 같은 경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죠? DC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자, 현금 흐름은 그냥 CF라고 할게요. 이거 나누기 1 플러스 R의 K 더하기 자, 기말 복귀 가치가 있죠. 기말 복귀가액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 위에서 환원율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 밑에 요 R 있죠. 요거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기말복귀가액을 갖다가 어떻게 구하죠? 외부 추계법이라는 게 있고요. 내부 추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외부 추계법하고 내부 추계법하고 물론 뭐 이제 산정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여기에 뭐가 반영되죠? 여기에 이제 기말에 어떤 자산의 가치 변동,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율에 여기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말 잔존 가치에. 됐죠? 자, 그러면 이 기말 잔존 가치를 통해서 뭐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가치 변동이라든가 자본 회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식을 통해서 자본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자본 회수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에서 얘는 뭐에서 지금 자본 회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랑은 다르게 얘는 금액적으로 자본 회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다르게 DCF에서 말하는 요 수익률 있죠. 요 수익률엔 절대로 뭐가 포함되면 안 된다? 회수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수익률은 회수율이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개념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환원율에서 어떤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 회수란 개념이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의 자본 수익률하고 삼각환원율, 여기서 말하는 자본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본 회수 방법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거 있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3방식만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13회 문제 4번하고 22회 문제 1번, 자, 얘네들을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똑같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투자 수익률. 자,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게 여러분들 이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 개념인지 요 개념인지 일드 레이트인지 레이더블 리턴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항상 뭐다? 이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어떤 방식에 기인해서 산정하냐, 이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13회 문제 4번의 수익률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소득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자본 이득률 있죠? 자본 이득률. 그 자본 이득률을 합산한 게 뭐다? 투자 수익률이다. 이렇게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투자 수익률에는 이 환원율이 포함이 돼 있죠. 이 환원율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다? 자본 회수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13회 문제 4번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회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이제 22회 문제 1번이죠.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인데 요 22회 문제 1번에 저 뒤에 가시면 자료 중에 투자 수익률이 15%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15%다. 자, 그 투자 수익률 15%는 어디다 활용해요? 이 부동산 잔여법을 갖다가 활용한다라고 하면요. 그 투자 수익률을 여기서 써먹어라. 이렇게 자료를 제시한 거거든요. 자, 부동산 잔여법은 어디에 들어가요? DCF에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DCF 영역에 들어가는 평가 방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22회 문제 1번에서 말하는 투자 수익률 15%는 이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에요? 당연히 이 개념이겠죠. 그러면 그 투자 수익률은 어떤 개념이 안 들어가 있다? 자본회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타당성 분석 문제를 푸실 때나 아니면 3방식 문제를 푸는데 투자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보유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왜? 보유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DCF로 가라는 얘기죠. 보유기간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간이 없으니까 기말,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 투자 수익률의 개념을 나눠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의 개념을 딱 하나로 잡아놓으신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투자 수익률은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이렇게 풀 거야. 이러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항상 보면은 아직까지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이다, 자본 수익률이다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얘기하는 건지 얘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볼게요. 자, 일단 공시가기준법하고 거사비 있죠. 자, 얘네들은요. 우리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 지역요인 비교를 참 많이 내거든요. 지역요인 비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문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 제시할 때, 자료를 제시할 때 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인근의란 단어가 있냐 없냐. 자, 요 인근의란 단어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에 있을 수도 있고 인근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일단 이 지역적 범위, 요 지역적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게 어디 나왔냐? 요게 이제 27회 문제 1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죠? 29회 문제 1번에서 이때는 그림까지 그려서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우리가 지역 범위 확정하는 거 있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잘 문제에서 써주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요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조문 꼭 하나 알아두라고 하고 싶어요.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의 제9조 제4항.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용어를 갖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핵심적인 몇 개의 용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역 범위 확정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려주시라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비교 방식, 거사비 할 때 뭐가 중요하더라? 생각보다 지역 요인 비교치를 우리 기출문제 실전에서는 참 많이 다루는 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역을 갖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반대는 뭐예요? 건물은 어떤 전제가 있죠? 건물은 지역 격차가 없다라는 전제를 참 많이 깔아요.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16회 문제 2번하고요. 15회 문제 1번.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지금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역 격차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요것도 이제 한번 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로 평가를 할 때 요 내륙 있죠.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해가지고 부산하고 전라도 이렇게 부산하고 호남이라고 표현해 맞나요? 경상도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때요? 내륙까지는 제조자 원가가 비슷해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때요? 제주도는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라 할지라도 건축비가 어때요?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비도 어떻다? 제 생각엔 지역성을 좀 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다? 일단은 지역 격차가 없다라고 이렇게 문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전제를 깔고. 그래서 그게 15회 문제 1번하고 16회 2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최근에 이 원가법 있죠. 이제 이 원가법을요, 어떻게 나누고 있죠? 이 원가법을 제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하고 감가수정 이렇게 나누고 있죠. 제조달 원가하고 감가수정. 자, 그리고 요 제조달 원가는 이제 어떻게 나눠요? 자, 요 제조달 원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제조달 원가는요, 여러분들 지금 32회 기출문제 있죠. 32회 1번. 32회 1번을 보시면 어떠냐면은, 자, 여러분들 증축이라는 개념이 지상 부분에서만 증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하 주차장이 부족하면 지하도 파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 첫 번째가 지상과 지하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기존 부분하고 증축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요 기존 부분에 표준 단가.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대시설 보정단가 이렇게 있죠. 부대시설 보정단가.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목차, 이 제조달 원가 목차 짜는 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상과 지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기존 부분하고 증축 부분, 지하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기존 부분하고 증축 부분마다 뭐가 있다? 표준 단가와 부대시설 보정단가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땐 얘가 중요해요. 얘가 이 부대시설 보정단가가. 됐죠? 자, 이 부대시설 보정단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18회 1번 문제를 보시면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주차타워가 나오죠. 주차타워가. 자, 이 부대시설 보정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투입하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올라가서 이 주차타워라든가 어떤 부대시설을 깔았을 때 효용이 나와야 된다. 그 효용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죠? 그만큼의 수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 18회 문제 1번에 보시면 이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니까 오히려 어떻다?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대시설의 확충 정도가 어떻다? 반드시
유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부대시설의 유사성에 대한 정도가 어디도 영향을 미치죠? 우리 일체 개별 요인에서 건물의 개별 요인,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례 선정을 할 때. 알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내 부동산은 과다 투입이 되어 있는데 사례는 최요용이다. 이런 주차 타워가 없다. 그러면 유사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개별 요인 보정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평가사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대시설 보정 단가 요거 유사성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감가 있죠? 자, 요 감가 관련해서는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감가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 연수를 기준하죠?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걸 기준하죠. 경제적 내용 연수. 자, 그러면 이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우리 건물이 그냥 무너져 가고 있는데 건물 어쨌든 형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내용 연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실무에서 말하는 경제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에서 경제적인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가 나오는 거죠? 물리적 내용 연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물리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건 뭐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있어요. 되게 노후한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불도 꺼져 있고 누가 살지도 않아요. 근데 건물이 살아있죠. 그게 물리적 내용 연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건물에서 효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건 뭐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이미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 경과해버렸다. 이런 거죠. 알겠죠? 자, 이게 어디 또 나오죠? 요게 이제 22회 문제 1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경제적 내용 연수. 알겠죠? 그래서 요 경제적 내용 연수를 뽑아내는 방법이 우리 시장 추출법 같은 걸로 많이 하죠? 그 시장 추출법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 16회 문제 2번에 보시면은 건물의 상태가 유사해야 된다. 건물 상태의 유사성.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수익환원법 요 두 개만 따로 이제 빼놨죠? 요거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